자, 이번 시간은요, 224페이지 44번에 가게 되면요, 입지 개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요 입지 개수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요, 먼저 이제 그 입지 개수가 요게 이제 전국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예를 들어서 A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X 지역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그러면 X 지역 A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요. 요거는 X 지역에 A 산업에 대한 이제 고용률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전국에, 그죠? A 산업에 대한 고용률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게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이 지역의 A 산업이 전국에 이 A 산업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는 얘가 지금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따져가지고 1이냐, 1보다 크냐, 그죠? 아니면 1보다 작으냐. 그렇죠? 요걸 갖고 측정하는 거죠. 1보다 크면 얘가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죠.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바꿔버린다면 이런 거죠.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에 전국의 섬유 산업의 고용자 수. 그러면 대구 지역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에 대구 지역 섬유 산업의 고용자 수. 그러면 대구 지역은 섬유 산업이 주종이니까 대구 지역에서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구 지역은 섬유 산업이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울산 지역으로 가게 되면 울산도 좀 더 세분하면요. 동구 무슨 막 예를 들어서 그 서구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한쪽은 예를 들어서 중공업이 한쪽은 자동차 공업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해서 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44번은요.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 개수를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이제 어떤 것이냐를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제조업이 있고 금융업이 있고 이제 부동산업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제 이런 거죠. 모르면 부동산업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 학이니까. 그렇죠? 중점을 두는 게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거 하나 이제 물론 이제 요령인데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막상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면요. 요령이지만 부동산업부터 먼저 비교하시는 게 조금은 이로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 먼저 보시면 전국의 전 산업에 대한 이제 고용자 수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측정할 때 거기 보시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가 얼마냐면 10,000명이겠죠. 그죠? 10,000명 중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냐면 4,000명이죠. 그러면 제조업을 기준했을 때, 그죠? 10,000명에 대한 거기 보면은 4,000명이니까 0.4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A 도시를 가게 되면 전체 고용 인구가 얼마냐면 1,000명이죠. 근데 1,000명에 대한 얼마냐면 300명이죠. 그러면 얘가 0.3이죠. 그러면 특화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분자가 작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0.75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근데 B 도시를 가게 되면요. 3,000명에 대한 1,200이죠. 그러면 얘는 거기 보시게 되면 전국의 고용자 수에 대한 건 똑같아요. 그럼 0.4인데 거기는 암산으로 나오죠. 3, 4, 10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도 얼마가 되냐면 3,000명에 대한 거기 보면 1,200이죠. 그러면 얘도 0.4인데 0.4와 0.4면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1보다 커야지 특허가 되는데 0.7하고 1이니까 제조업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금융업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암산으로 가시는 거죠. 거기 보시게 되면. 자, 10,000명분의 5,000명이면 0.5예요. 그렇죠? 금융업을 보면. 근데 A 도시를 가면 1,000명에 500명이면 역시 0.5예요. 근데 B 도시 가면 3,000에 1,500이면 역시 0.5예요. 그러면 다 얼마 나오겠어요? 다 1이 나오죠. 예, 그러면 다 1보다 큰 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근데 부동산업을 보게 되면 자, 같은 논리로 거기 보시면 1,000명에 10,000명에 1,000명이면 0.1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벌써 보면 A 도시는 1,000명 중에 200명이면 얼마겠어요?
0.2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2.0이 나오겠죠. 근데 B도시를 가게 되면 부동산압이 3천에 300이잖아요. 그죠? 그럼 0.1이잖아요. 얘도 0.1이고. 그럼 걔는 0.1밖에 안 나오겠죠. 얘가 0.1인데 3천에 300이니까 0.1. 그쵸?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특화되어 있겠죠.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요게요. 지금은 제가 하나씩 이렇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그 배열을 해보면요. 간단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수치를 맞춰줘요. 금융업 가치 보시면요. 10,000명에 5,000, 0.5잖아요. 1,000에 500, 0.5잖아요. 3,000에 1,500, 0.5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암산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번도 마찬가지죠.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만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 산업에서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해준 거죠. 자, 전체 산업을 보게 되면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가 2,000명이죠. 2,000명인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명이죠. 그럼 얘는 2,000분의 1,000, 즉 2분의 1이니까 0.5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라 할 때는요. 하나를 다 그냥 놓고 세 개를 이렇게 비교해도 되죠. 그러면 A도시는요.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 전체 산업이 400명이잖아요. 400명에 250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0명에 대한 250이 있어요. 자, B도시 같은 경우에 섬유산업만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1100에 대한 250이죠. 1100에 대한 500이죠. 그러면 얘는 500분의 250이니까 얘는 0.5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얘는 1밖에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00분의 250이니까 얘는 0.625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400분의 절반이면 200이니까. 근데 1100에 대한 5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100에 대한 500이니까 얘는 0.5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나온 대로 0.45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0.5에 대한 0.45 하게 되면 1보다 작죠. 근데 얘는 0.5에 0.5니까 1이고 얘는 당연히 0.5분의 0.625니까 얘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순서가 A, B, C 순서밖에 안 나오겠죠. 요 크기만 비교해도. 그러니까 굳이 계산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비율 나온 거로만 단순 대입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많이 쓰지 않고 그냥 눈으로 대충 해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 가면 46번에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2를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출제자들이 계산기를 하나 써라 이렇게 해준 거랑 똑같죠. 거기 보시게 되면 쭉 그었을 때요. 자, 전국의 그 전체 고용인구가 얼마냐면 6,250이에요. 그죠? 그럴 때 1을 초과하는 도시를 우리가 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제 전국의 X산업을 기준한 거거든요. X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3,350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요. 그 구성이 있었을 때 그러면 0.536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에서 나온 게 0.536보다는 수치가 커야 돼요. 근데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A도시를 보면 전체가 1000이잖아요. 1000에 400이면 0.4잖아요. 0.536보다 크지를 못하니까 1을 넘어설 수가 없죠. 거기 보면 A도시는요. 쭉 하면 전체 고용인구가 1000이잖아요. 1000인데 거기 보면 400이잖아요. 그럼 얘는 1000분의 400이니까 0.4니까 분모보다 작으니까 1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B도시는 2000명이잖아요. 600이잖아요. 2, 6, 10이니까 1.2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보다 당연히 크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2000분의 얼마가 나왔냐면 1200이니까 2, 6, 1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0.6이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0.6이란 얘기는 이게 분자가 이거보다 크니까 계산해도 당연히 1보다 크게 나오죠. 계산기 굳이 안 쓰더라도. 그러면 일단 얘는 들어가야 돼요. 뭐는? B는. A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A가 들어가 있는 1번, 2번은 답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B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B가 들어가 있는 애가 3번하고 4번이잖아요.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C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C는 1150에 대한 650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1을 넘어서죠. 650에 곱하기 2 하게 되면 1300이잖아요. 그죠? 근데 1150이라는 얘기는 얘가 무조건 크다는 얘기죠.
그럼 C를 보시게 되면 전체 고용인구가 115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나온 애가 65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하시게 되면 0.565가 나와요. 그러면 536이고 565면 당연히 얘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B하고 C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D는 해도 뻔한 얘기죠. 왜냐하면 전체가 2100인데 1100이잖아요. 그러면 2배가 되려면 2200이 돼야지만 간신히 0.5가 되는데 0.5보다 수치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답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요. 분모의 값은 일정하게 줘요. 그러면 위에 거 이렇게 쭉 배열을 해가지고 단순히 요 수치 나온 것만 비교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1보다 큰지 작은지. 1400이면 0.4니까 얘보다 작죠. 1을 넘어설 수가 없죠. 얘는 얘보다 크니까 당연히 1을 넘었을 거고. 그죠? 얘도 얘보다 수치가 크니까 1을 넘었겠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준 거죠. 그래서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연습이 조금 되시면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 보시는데요. 관리는 문제가 한 문항에서 한 두 문항 정도 나오는데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상식적으로도 나오고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꼭 맞추셔야 돼요. 47번에 보시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입체 이용률의 증가로 인해서 도시의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그거는요, 왜 부동산 관리가 필요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발달해서 그렇죠. 건축 기술이. 그래서 도시의 구조가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에서 수직적인 구조로 바뀐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개발이 된 거죠.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대형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재자 소유의 위탁 관리가 증가했다는 것은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요. 주로 농업 활동이 중심이었을 때는 자기가 출생한 지역에서 성장하고 사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대부분이었는데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굳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지역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외부 지역으로 나가죠. 그럼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서 꼭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 투자하는 건 아니죠. 어디가 괜찮다 그러면 주거지를 떠나서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소유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럴 때는 위탁 관리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원룸이나 뭐 다세대 뭐 이런 연립 뭐 이런 개념은요. 중개업자들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경우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중개사 시장에서 조금 더 발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자산 관리 영역이 아니겠느냐. 그거는 이제 중개사 같이 이제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임대차, 계약 관계 이 정도가 아니라요.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증진시켜 줄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개 대기업은 아마 그런 쪽에 아마 지금도 벌써 투자를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유형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했다고 그랬는데 유형적인 것은요. 주로 시설 관리 얘기하죠. 그러니까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거나, 그죠? 예, 어떤 이런 부분에 더 중요성이 커진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요. 그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5번에 도시지역의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증대되므로 요구되는 간접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다 보시면 되겠죠. 집약적 이용이 증대됐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자본으로 대체해서 건물을 높게 지었고. 그러니까 위탁 관리가 이제 중시가 되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48번에 이렇게 나오죠. 자가 관리에서요. 위탁 관리로 갈 때. 예, 그 사이에는 과도기적인 관리를 우리가 혼합 관리라고 그러죠. 혼합 관리. 그렇죠? 근데 이제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식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 자거 관리는요, 항상 인식하시는 게, 야,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자거 관리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주로 단독주택 있죠? 단독이라든가 소규모 건물이 있죠? 예, 여기에 쓰던 이 관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이 자거 관리죠. 그래서 항상 인식하셔야 될 게, 물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자거 관리에서 가능해요. 나중에 이거 갖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독주택을 기준에 했을 때요. 예전에 우리 집의 모든 거는 다 누가 관리느냐? 다 아버지들이 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계약서도 아버지가 쓰시고, 그죠?
뭐 형광등 하나 가는 것서부터 다 아버지가 다 하셨다는 얘기죠. 담장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금간 거 있으면은 시멘트 계에서 바르신 분도 다 아버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종합적인 관리는 다 아버지가 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위탁 관리 그러면 안 되고 자가 관리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시면 50번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다음 내용 중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2번에 보면 관리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그게 자가 관리다 이거죠. 그래서 해설도 나와 있죠. 단독주택이나 규모가 작은 건물들은요, 예전부터 다 소유자가 직접 했다는 얘기죠. 건물의 규모가 커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주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3번에 보시면 요 표현도 가끔씩 들어와요. 업무용 빌딩의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그러죠. 이 타성화라는 게요,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집을 관리할 때 가끔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야, 저기 담장 금이 좀 가고 그랬는데 저거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겠는데 저게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균열이 심해지면서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이렇게 또 넘어가죠. 에이, 작년 여름도 그냥 괜찮았었는데 뭐 올해도 그냥 별일 없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무사안일주의죠. 그게 이제 주로 자가 관리에서 나타나는 단점이죠. 하지만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비용을 받고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점검이나 이런 수선이나 보수 이런 거 다 해주죠. 그래서 타성화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가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 관리가 있으면 자가 관리의 장점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 관리의 단점. 그 다음에 위탁 관리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 관리의 단점이 있으면 이게 서로 크로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가 관리의 장점이 위탁 관리의 단점. 간단하게 기밀 유지 되는데 안 되잖아요. 여기는 가령해서 자기 소유의 물건이니까 애호정신이 크죠. 근데 이건 조금 떨어지겠죠. 근데 단점은 매너리즘, 무사안일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죠. 근데 여기는 그게 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는 거는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51번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그래서 이 3번에 보면 부동산 간접 규모 투자가 커지면서 오피스 빌딩에 대한 관리 업무를 자산관리 회사에게 이제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종합 부동산 어떤 그 회사가 뭐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건설 시공서부터 해갖고요, 분양서부터 해갖고 중개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모든 거를 이제 하나의 회사가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은 그게 이제 도입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요즘 시중에 보게 되면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직방, 한방, 뭐 다방,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건 이제 한방에 대한 서비스고요. 나머지 관계는 이제 대기업들이 우회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개업자분들은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면은 뭐 소속된 이제 그쪽 기관의 것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개사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개사 시장의 중개 서비스 이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진출하시게 되면 서비스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실상 합격하시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4번에 보시면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은 시설 관리에 속한다 해서 이게 틀린 거죠. 리모델링에 대한 한다는 자체는요,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엘리베이터 새로 싹 바꿔버리고 건물의 외벽면에 도색 싹 하고 불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로 대체해주고,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건물에 대한 외관이나 안에 있는 시설 공간에 변화를 준다는 얘기는 가치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죠.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건 자산관리 영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관리는 시설 관리에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그거는 꼭 또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로 넘어가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점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2번에 대한 관리가 있고요. 53번, 그 다음에 54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복합 개념의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률적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소극적이고요. 또 협의의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법률적 관리에서는요, 계약 관리는 다 이 법률 관리에서 해요. 근데 인력 관리는 어디에서 하냐면 경제적인 관리에서 해요. 그러면 얘가 이거 말고도 하는 게 많아요. 얘도 이거 말고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관리 많아요. 그런데 단어를 보면은 얘가 하는 건지 얘가 하는 건지가 구별하기 힘든 거를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얘네들은 요거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기술적 관리에서는 이게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경계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조율하는 게 아니라 측량을 실시하는 거니까 이게 기술적 관리.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에 어떤 이제 부적응 관계 있죠. 건물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협소하다든가, 그렇죠? 반대의 경우가 있을 때 뭔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건 다 기술적 관리인 거예요. 주로 여기서 요 표현 많이 써주니까 요거 세 가지는 여기 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52번에 부동산의 기술적 관리 행위란 토지의 경우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해서 확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건물 임대 시에 주차장 시설 및 광고 시설의 이용 문제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건 계약 관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관리라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53번도 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죠. 4번에 인력 관리를 제외한 계약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니까 틀린 거죠. 계약 관리는 어디서? 법률적 관리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 등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54번을 가도 똑같죠. 2번에 권리 분석과 조정, 계약 등은 어디에? 법률적 관리에 들어가지. 경제 관리 이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3번에 보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55번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자,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달 등으로 해서 관리의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근데 4번에 보면 관리 방식 중에서 기밀 유지라든가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다 그랬을 때 상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이때 기밀 유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밀 유지는 자관리가 좋은 거예요. 자관리가 되는 게 옛날에 이게 자관리하는 게 단독 주택이라 했잖아요. 우리 집의 얘기는 내가 밖에 나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밖으로 새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하다못해 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왜 뭐 가정부라고 지금 얘기하죠. 뭐 이렇게 해서 왔던 분이 이렇게 싸우거나 뭐 하는 얘기 들으면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나 가족에 얘기하면 그게 밖으로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밀 유지는 자관리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은 주거 방식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 자관리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 그죠? 소규모 건물, 이런 것에서 나오니까 기밀 유지는 자관리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6번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기출이죠. 거기 나오잖아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다? 기술적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뒤에 주택 뒷면에 경사진 면이 있으면 거기 석축이나 옹벽 같은 게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리가 기술적 관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제적 관리라는 것은 임대 수익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자 관리도 좀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 관리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경제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번도 역시 기출이죠. 거기 보시면 옳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부동산의 법률 관리라는 것은요.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은요. 법률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대출을 차입을 동반을 하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이자에 대한 이자율보다는 더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게끔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그거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상환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산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법률관리라고 해서 틀렸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4번에 시설관리는 시장 및 지역경제 분석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벌써 경제적 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5번은 자산관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건물관리의 경우에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애주기 비용에서 신축이 있고 안정이 있고 노후가 있고 폐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다 틀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것을 잘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넘어가시면요. 58번에 자산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를 나눌 수 있을 때 여기서 항상 포인트가 되는 자산관리예요. 자산관리가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예요. 아직은 우리나라에도요. 이 자산관리의 영역은 발달이 안 돼 있고요. 민간 기관에서 자산관리사라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인된 건 아니고요. 그냥 사설기관에서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돼 있고. 그래서 거기 왜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있죠. 그럼 매입과 매각 관리죠. 여러분 생각할 때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하는 건데 중개업자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매입하고 매각할 수는 없죠. 의뢰를 받아서 팔아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단순한 매입과 매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2번이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제 59번에 나오죠. 자, 요건 기억하셔야죠.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 하나 더 추가해야죠. 리모델링 결정하는 거. 어디? 자산 관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같이 포함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구별해 줄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60번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1번에 자산 관리라는 건요.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전문성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에 가면 순임대차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의 총수익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우리가 임차자를 모집을 하게 됐을 때요. 역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일단 주거용 부동산 있잖아요. 주거용 부동산은 이건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차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제가 뭐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순임대차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상업용 수익성 부동산이 있죠. 또는 매장용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얘네들은 비율임대차를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임대차의 논리가 뭐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S로 시작되는 그죠? 뭐 스타 뭐 땡땡 그런 뭐 커피라든가요. 맥 무슨 뭐 이렇게 햄버거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가의 매출이 변할 수 있고요. 상권의 어떤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올 때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초기는 임대료를 싸게 주고요. 나중에 수입이 증가하면 그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유치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할 때 우리가 비율 임대차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초기 임대료를 싸게 줬는데 이게 매출이 발생하면 그렇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정해놓겠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최소한의 임대료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밑에 수준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든가 뭐 이런 옵션은 달아두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비율 임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순임대차가 아니라 비율 임대차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1번에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관리 형태별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1번의 위탁관리가 건물관리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자가관리는 이게 안 되겠죠. 아까 제가 장점, 단점이 크로스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2번에 가면 자가관리는 소유자의 의사능력과 지휘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고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죠. 내 거니까. 그잖아요. 내가 세를 줄 건지 말 건지, 이거 할 건지 팔 건지 말 건지 내가 판단하니까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같은 게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서로 크로스가 되면 장점과 단점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푸시면서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신탁관리는요. 신탁회사는 관리 중에 발생한 대인 및 대물 사고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틀렸죠. 왜냐하면 신탁관리를 하게 되면요. 소유관계가 어쨌든 신탁사의 명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다 부담을 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신탁관계를 보면요. 이게 관리신탁이 있고요.
처분 신탁이 있고요. 담보 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개발 신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관리 신탁 관계를 보면요. 이게 갑종 관리 신탁이 있고 일종 관리 신탁이 있는데 일종 관리 신탁은 그냥 명의 신탁 개념이고요. 갑종 관리 신탁은 모든 부분을 다 신탁사에게 넘겨주는 케이스인데 주로 어느 때 하게 되냐면요. 해외 이주 나간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국내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신탁사에게 위탁을 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가 어리죠. 아직은 이 부동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신탁사에 맡겨서 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때가 있죠. 그게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 직접 갔다가 이 녀석이 몇 년도 안 돼서 또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식의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중에는 신탁사의 명의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다 신탁사가 져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2번에 가면 위탁관리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밀 유지 및 보안이 안전하겠죠. 우리 집 얘기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위탁관리의 단점이에요. 건물 소유자의 강한 지위 통제력을 유지하기 쉬운데 이게 안 되는 게 위탁관리죠. 그렇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적정기의 시설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건 누가? 이거는 위탁관리의 장점이 되겠죠. 자관리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친절한 사후관리가 제공이 되죠. 우리 집에 새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전문 관리업의 역사가 길어서 신뢰도가 높은 업자를 만나기 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 그렇지를 못하죠.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 관리업체들이 대부분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높은 업자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장점만 물어봤으니까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장점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 여기서 62번에 대한 부분은요 3번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번으로. 5번에 대한 거는 잘못된 표현이니까요. 해설에서는 신뢰되어 있는 업자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번호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63번에 다음 중에서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거. 장단점은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장단점은. 자, 1번에 가면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자관리는 이걸 못하죠. 그게 또 자관리의 단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때는요.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게 관리업체 선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4번에 가면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관리의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위탁을 준 것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내가 지시하지 않았느냐. 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서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서로 미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혼합관리의 대표적인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자관리 방식이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맞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64번에 보면요. 기출이죠.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고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매상고가 발생을 해야지만 임대료를 제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중시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앞 문제에서 풀었지만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의 총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무슨 부동산에 쓴다? 상업용 수익성 부동산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 3번에 보면 유지활동이라고 나와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한 건데 유지활동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예일대라고. 그래서 예방적 유지활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일상적이 있고 대응적이 있다. 요거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요. 점검, 보수, 그죠? 진단, 수선 이런 것들의 사전적인 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청소라든가, 그죠?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죠? 소독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대응적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사후적인 대응 방법이죠. 주로 소모품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적이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이제 임대료 손실보험은요.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번에 가면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2번에 직접 자치관리 방식은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자치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 매너리즘이죠. 예, 타성, 무사안일주의. 그걸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게 위탁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혼합관리 방식이 있죠.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행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요.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요.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죠. 그죠? 위탁 관리면 전체적인 어떤 시설물에 유지가 다 이제 위탁을 주는 건데 혼합 관리는 선별해서. 그래서 5번에 가면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위탁 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67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것도 기출인데 위탁 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서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고요. 아까 우리가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은 무슨 관리다? 기술적 관리란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자, 4번에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이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다. 즉 무사안일주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죠. 전문성이 결여되는데 5번에 가면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이제 68번이 이제 27회 작년 문제인데 맞추라고 주는 거죠.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기밀 통제력,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업무행위의 안일함을 처리하기 쉽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관리죠. 근데 이게 이제 출제자들이 이거를 자가 관리다. 이렇게 자치 관리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너무 뻔하니까. 그러니까 고민 끝에 직접 관리라고 한 거죠. 직접 관리라고. 그죠? 그래서 직접 관리, 자치 관리, 자가 관리. 그러니까 고민이 묻어나는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옆 페이지 이제 70번에 가시면 건물의 내용 연수하고 생애 주기가 있는데요. 가끔 이제 관리 등에서 내기가 조금 참 그럴 때 이쪽으로 잠깐 넘어왔다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건물 이용으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화될 때까지의 버팀 연수 그러면 물리적 내용 연수죠. 근데 물리적이 들어가는 게 2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근데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날 때는 신축 단계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그래서 맞추라고 이제 이렇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1번에 보면 역시 이제 기출 관계인데요. 자, 1번에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변화라든가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 있죠. 인근에 있던 뭐 오피스들이 대거 이전한다든가, 그죠? 뭐 이런 것 등에서 이제 임대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요.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 국면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경제적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하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건물의 내용 연수 가게 되면요. 처음에 전개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 단계가 있고요. 안정 단계가 있고 노후 단계가 있고 완전 폐물 단계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건물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을 결정하거나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2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정 단계에서. 그래야지만 이 경제적인 수명이 조금 더 유지되면서 오랜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노후 단계에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요. 이미 건물이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너무 노화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 외벽면을 도색을 새로 한다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재투자나 건물에 대한 어떤 수선,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안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때 이런 전문 위탁 관리 방식에 해당이 된다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혼합 관리 방식이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게 출제자들이요. 이런 것들이 혼합 관리 방식이라고 지문에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패턴이 혼합 관리가 또 이렇게 자주 등장하죠. 왜냐하면 자관리하고 위탁만 앞전에 계속 줬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왔던 혼합 관리를 또 내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관리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우리가 자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중점을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마케팅을 기초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